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초 내일 개통 예정이었는데 어젯밤 전격적으로 1호 가입자가 발표됐습니다. 1호 가입자만 나온 채 잠시 멈춘 5G는 오늘 자정부터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열립니다. 저 소식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버라이전 통신보다 2시간 빠른 개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관계부처는 민관 합동으로 범국가적 추진체제를 구축해 가동해야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예정됐던 5일 0시부터 5G 서비스를 일반 고객에게 확대합니다. 야간에 개통이 되지 않는 시스템상 소비자들은 내일 오전 이통사 업무 시작 시간부터 5G 단말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G라는 것은 고속도로가 기존에 이제 왕복 4차선 도로가 왕복 20차선 또는 왕복 40차선 이 정도의 또 엄청난 광대역 폭을 가지고 대용량의 실시간 데이터들이 이동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오는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장 선도를 위한 산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과 산업은 혁명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시대가 가져올 변화는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전자도 없는 차가 서울 강변북로를 달립니다. 5G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이런 자율주행차의 대중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LTE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느려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5G가 시작이 되면 초고속, 저지연이 실현되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G보다 20배 빠른 속도 덕분에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과 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5G 홀로그램 기술도 공개됐습니다. 빨라진 데이터 처리 속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이 사물과 연결되면 더욱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SF 영화처럼 냉장고가 필요한 식재료를 주문하고 저녁 식사의 요리 방법까지 준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상상을 항상 뛰어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5G 인프라를 열고 VR, AR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VR, AR보다 훨씬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올 것입니다. 5G 시대의 개막과 함께 산업, 문화 등 우리 생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1세대 이동통신이 탄생한 건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세대의 이동통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일상과 산업은 큰 폭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 모습을 권세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무선폰의 시작은 1984년 카폰이 등장하면서입니다. 당시 포니 자동차 한 대 가격이 300만 원 내외였는데 카폰 가격이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달린 검은 세단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8년 1세대 아날로그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벽돌폰으로 불렸지만 선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디지털 이동통신이 대중화된 것은 1996년 2세대 때부터입니다. 음성통화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본격적인 휴대전화 시대가 열린 겁니다. 2003년 3세대로 넘어오면서 영상통화와 모바일 TV 시청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8년 아이폰, 2010년 갤럭시 S가 나오면서 휴대전화 속으로 인터넷이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자상거래 산업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카카오톡 등 SNS가 선보이면서 직장인들이 휴대전화로 회의를 하는 풍경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 현재 주력인 4세대 이동통신이 시작됩니다. LTE가 보편화되면서 영상과 게임 산업이 모바일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제 막을 올린 5세대 이동통신은 지금까지의 변화를 합친 것보다 더 많고 빠른 변화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들 같은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 이동통신과는 다르게 사회 전체가 좀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 휴대전화가 주로 개인의 일상을 바꿔놓았다면 5G는 일상은 물론 모든 산업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SBS CNBC 권지석입니다. 당장 오늘 밤 개통된다고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지국이 무엇보다 부족하고 다른 인프라도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김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재 5G용 휴대전화 단말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가 유일합니다. LG전자는 오늘 19일에나 5G용 폰을 내놓습니다. 5G 폰은 이렇게 아직 전용 단말기가 다양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5G 폰은 당분간 4G인 LTE와 5G를 혼용해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아직 5G 기지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는 서울과 6개 광역시에 5G 기지국 8만여 개를 먼저 세웠습니다. 5G 전파는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기지국이 88만 개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TE 시작했을 때도 이제 전화 3G로 하고 LTE는 데이터로 쓰고 그랬거든요.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거의 다 5G가 첫 발을 내딛었지만 통신사들에게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5G의 세계 최초 타이틀을 지켜낸 과정은 마치 첩보 영화처럼 정부와 통신업계의 정보전 그리고 기습 추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우리나라의 5G 개통일은 내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삼성전자 미국 사업부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 개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삼성전자 본사를 거쳐 어제 오후 5시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과기부와 통신사는 오후 7시쯤 긴급 회의를 열고 조기 개통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간발의 차로 세계 최초 5G 개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버라이즌은 오늘 새벽 1시쯤 상용화 소식을 알렸지만 이미 우리보다 2시간 늦은 뒤였습니다. 생태계를 누가 더 빨리 구축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5G 상용화가 된 걸 효과를 크게 하려면 장비 업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제공한 업체까지 5G에서 상용화를 통해 성공했다고 한다면 이 성공 모델이 나중에 수출 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편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는 조만간 우리나라와 미국 중 어디를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 5G 국가로 인정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5G는 단순히 이동통신만이 아니라 자율차 그리고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적 효과와 그리고 해결할 과제까지 앞서 보도한 최나리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우선 5G 시대가 앞서 좀 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네, 우선 5G를 통하면 우리 사회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 공장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도 오늘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5G는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AI 등으로 활용 또는 융합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도전할 부분은 도전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이루어가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산업에서 이렇게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되나요? 네, 5G 상용화에 따른 국내의 사회 경제적 효과는 최소 2030년까지 최소 4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약 2% 수준인데요. 여기에는 제조업과 금융업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후방 효과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산업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산업 부문별로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VR과 AR 등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디어 산업은 2025년에 2조 5천억
2천억 원, 2030년에는 3조 6천억 원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제조업 분야는 스마트 공장의 혁신 효과가 기대되면서 무선 기반 장비, 원격 진단 등을 통해 제조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15조 6천억 원대의 경제적 가치가 기대됩니다. 또 융합으로 기대되는 주요 산업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죠. 그렇죠. 자율주행 서비스 등과 함께 물류 산업 혁신 등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약 7조 3천억 원 가량의 경제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 효과가 크다면 아무래도 세계 각국에서 좀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앞서 보도하셨던 것처럼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고도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첫 상용화를 이뤄냈다는데 안주해서는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장비 업체부터 서비스 업체까지 일련의 5G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4차 혁명 시대 신경망 역할을 하는 만큼 국가의 산업 전략 측면에서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는 8일 5G 플러스 추진 전략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이동통신 단말기나 스마트 공장, 자율차 등 전후방 산업의 융복합을 어떻게 추진할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 선도 방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를 전담한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통념처럼 지켜지던 모습이었죠. 요새는 시대가 바뀌면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혼 여성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졌더니 역시나 최근 사회 분위기와 비슷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73.9%,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정도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지난 2015년 조사 때에는 이게 64.1%만 반대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생각은 바뀌었는데 실상은 어떨까요? 지난해 평일 기준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입니다. 아내가 3시간 10분 정도인데 남편은 40분도 채 안 됐습니다. 남편이 외벌이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랬던 걸까요? 아내도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 역시 아내가 2시간 45분, 남편이 41분으로 역시나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30세 미만의 젊은 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55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그래도 평일과 주말,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 등 모든 변수를 적용해도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2시간을 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육아도 비슷합니다. 우선 평일에는 아내가 거의 5시간, 그리고 남편이 1시간 10분가량을 육아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내도 한 6시간 정도로 이 시간이 좀 늘어나는데 남편 역시 3시간 40분가량으로 시간이 늘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역시도 육아 시간이 보시는 것처럼 2시간 넘게 차이가 나는 등 여성이 가사와 육아 모든 부분에 많은 시간을 쏟는 건 여전했습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과 새로운 성 역할의 충돌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도를 넘는 비판도 넘쳐납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서로의 성별을 문제 삼기보다는 집안일로 일찍 퇴근하는 남성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여성에게 가사노동을 전담시키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문제 삼는 게 더 발전적인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가상화폐와 회원 모집 수단 등을 미끼로 해서 200억 원 넘게 챙긴 다단계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은퇴자나 주부 등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적발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반년에 걸친 수사 끝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 입건하고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3만 원을 내면 10년간 숙박과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을 새로 데려올 경우 1인당 6만 원의 수당을 주며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단계를 구축해 무려 69단계의 피라미드망을 구축한 회원도 있었는데요.
가입자들에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 코인도 무료로 줬고 코인을 더 원하는 회원에게는 돈을 받고 팔아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월 만에 주로 노인과 주부 등 5만 6천여 명이나 끌어모았는데요. 방만한 경영으로 결국 쇼핑몰이 폐쇄됐고 코인 거래소까지 문을 닫으면서 가입비와 회원 모집 수당, 가상화폐 수익금 등 피해 금액이 212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수사 방식이 좀 독특했다고 하던데요. 네, 서울시가 작년에 시범 도입한 인공지능 AI 수사 기법을 통해 잡아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 판별해 적발했습니다. 또 횡령 등 방만한 경영으로 앞서 말씀드린 쇼핑몰이 폐쇄돼 사기 피해가 드러났고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마저 폐쇄돼 일부 회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투자 금액을 잃었습니다. 서울시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가 꾸준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중 일부 제품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특정 제품의 필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광현 기자, 조사 결과 전해주시죠. 소비자 보호단체인 소비자 시민 모임이 판매량이 많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 아이나비의 아로마 에어와 에어비타의 카비타 등 4개 제품은 미세먼지 등을 걸러내는 공기 정화 능력이 분당 0.1세제곱미터 미만으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5개 제품 중에서도 3개 제품은 실제 공기 정화 능력이 광고하고 있는 성능에 비해 최대 6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이 차량 내 악취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최대 23%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이건 어느 제품입니까? 아이나비의 아로마 에어 제품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했고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개인들 간의 온라인 거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음이온식 공기청정기인 카비타와 크리스탈 클라우드, 오토메이트 G에선 유독성 물질인 오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소비자 모임 측은 밀폐된 차에서 오존을 장시간 흡입할 경우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시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카드사와 맺었던 자동납부 대행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갈등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엄하은 기자, 이 통사들이 무슨 카드사의 제휴를 중단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에 기재만 하면 그 카드로 이동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이동통신사가 제휴가 맺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오는 15일, 30일부터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카드사에 통보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부터 이 제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통신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LG유플러스는 전산장비 교체 때문이라며 제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KT는 카드사들이 고객 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자동 납부를 신청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설명이 다릅니다. 최근 이통사와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자 이통사들이 카드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카드사들은 최근 중소상인들에게 받는 수수료율은 낮춘 대신 이통사 등 대형 가맹점에게는 0.2%포인트 인상키로 하면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불편해지는 건가요? 앞으로 새로 발급받은 카드로 이동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하려면 반드시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선 상당히 번거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종교인이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세금 걷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깎아주는 방안을 논의하냐는 비판이 거셌는데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법사위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일반 직장인과 종교인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논의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범입니다.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재직분에 대해서만 부과하자는 겁니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줄어들어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더라도 일반 직장인과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에는 큰 격차가 생깁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종교계와 일반인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사위는 의원들의 요청으로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법사위의 이런 지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는 일반인과 종교인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종교인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음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기간을 근무했어도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은 그 이후에 퇴직한 종교인보다 훨씬 더 많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종교인 소득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에 맞춰 퇴직소득 과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미 4개의 정당이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만큼 정부도 입장을 함께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을 헬스장 트레이너나 일반인들에게 불법 판매한 전직 보디빌더 등 1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근육량을 단기간에 늘리려는 보디빌딩 선수나 트레이너 등이 주로 구입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이 스테로이드제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 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모 씨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최근 보디빌더 등 젊은 층에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 주사 형태로 투여하는 약물인데요. 이들은 의약품 도매상 영업 허가를 받아 공급받은 전문의약품을 빼돌리고 태국에서 스테로이드 제품을 밀수입해 지난 3년간 수십억 원어치의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고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는데요. 식약처는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시가 10억 원어치의 제품 2만 개를 전량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는 잘못 사용하면 좀 심각한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육 등의 성장을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근육을 빨리 키울 수 있는 대신 약물을 오남용할 경우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는데요. 남성은 생식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성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여성들은 반대로 남성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심장병이나 간 기능 저하,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와 섭식장애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6만 그루의) 벚나무들이 거리를 연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이번 주에 개막했습니다. 지난달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모습을 드러낸 진해 벚꽃은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벚꽃 명소인 여의도에서는 내일부터 봄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여의서로 1.7km 구간에 60년 된 왕벚나무와 진달래, 개나리, 철쭉 등 13가지 봄꽃 8만 7천여 그루가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한강 둔치에서는 음악 공연과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 제주는 벌써부터 황금빛 유채꽃 바다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뜻한 해풍에 물결치는 유채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유채꽃 축제는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열립니다. 또 부산 대저 생태공원 일대에는 도심 속 유채단지가 조성됩니다. 진분홍빛 진달래와 철쭉도 상춘객을 유혹합니다.
남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거제 대금산 자락과 지난해 35만 명이 방문하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봄꽃 축제로 거듭난 인천 고려산에서 진달래 축제가 열립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튤립도 봄을 알립니다. 세계 5대 튤립 축제 가운데 하나인 태안 세계 튤립 축제는 200여 종의 튤립으로 다양한 포토존이 구성돼 가족과 친구, 연인과 예쁜 사진을 남기기에 좋습니다. 또 실내외 테마 정원으로 꾸며지는 고양 국제 꽃박람회는 다채로운 꽃들을 색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8% 떨어져 2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가 0.21% 떨어지면서 전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전셋값도 0.08% 떨어졌는데 역시 강동구가 0.3%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황 씨의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공급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2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냈지만 상품 수지는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36억 달러 흑자로 2012년 5월 이후 82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지만 상품 수지는 54억 8천만 달러 흑자로 5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석유류 수출 부진, 그리고 대중 수출 둔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어제 서울의 벚꽃이 공식적으로 개화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다시 포근한 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6도를 보이며 당분간 온화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10도 내외의 큰 일교 차이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남부지방에는 대형 산불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에 강풍경보까지 내려져 있어 불씨가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5mm 미만으로 그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중부지방 춘천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춘천과 수원의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5도가 되겠고요. 강릉은 한낮에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주 18도, 대구는 21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는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 예보가 있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